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형 태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역전형 태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애정을 가지세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역시 점잖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고 걱정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걱정이 얼굴에 다 잔뜩 묻어 있는 얼굴입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정기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걱정인 일이 계속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극적인 반전이 막 일어나서 너무나 오늘 행복한 기쁜 저녁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이상하다. 극적인 극적인을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발음에 이게 지금 모음 발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 사람들이요. 경북도 네. 마찬가지고. 어쨌든 너무 이렇게 좀 따뜻함이 느껴지고 인간답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김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야, 걱정이 많으신 얼굴이네요. 오늘 따끈따끈하고. 아닌데 저 얼굴은 기대가 찬 얼굴인데. 단독 보도할 게 있는데 지금 뭐가 확 밀려버렸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한미 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바람에 그래도 그 준비한 내용도 엄청 재미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세호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본인은 할 말이 없나요? 저는 오늘 잘 듣고 가는 걸로. 그리고 우리 오늘 그 관세 협정이 잘 맺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은 오늘 이렇게 협상 타결 임박했던 소리는 들었는데 진짜로 협상이 타결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복잡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일 먼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정기영 평론가님 요즘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런 소식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가 형편이 어려운 거는 뭐 둘째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 해낼 것이다라고 속으로 기대는 했지만 겉으로 이번에 어렵겠다. 오늘 오후까지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북미 정상회담도 안 열리고 뭐 이런데 한미 협상도 좀 타결 안 되면 어떻게 걱정했는데 아까 몇 시입니까? 지금 8시죠. 네. 6시 조금 넘어서 딱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가 스튜디오 내려와서 혼자서 외신 딱 한 개를 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석을 했죠. 어떻게 하면 타결했느냐. 혼자 방송을 막 하셨군요 또. 왜냐면 찔러야 되니까 일단 3,500달러 중에서 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 1,500달러는 기존 투자로 하고 2,000억 달러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지만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뭔가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면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오늘 깨졌을 것인데 극적 타결이 됐다. 그리고 we did it. 우리가 We did it. 예, we did it. We did it.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에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웃지 마시고 어쨌든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냈다라고 이제 되면서 한국 정부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뻥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하다가 곧이어서 발표되는 걸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거의 다 수용을 해줬다. 오히려 미국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에서 최대한 여유를 갖추면서 전 세계 12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금관이. 네. 그중에 10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금관을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이런 것도 준 것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게 혼장까지 해가지고 3억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순금이죠 그게. 금은 도금. 도금이에요. 도금이죠.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2억 얼마? 값이 얼마나 근데 비싼데. 2억 얼마나 돈값만 들었어요? 1억 3천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금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190몇 돈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해줘도 아니 지금 오늘의 협상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막은 거다. 오늘 협상 예. 그 금액이 정도야.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외국 정상한테 주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인 것 같은데. 지를 땐 질러야 됩니다. 뭘 자랑해 있다고 그렇게 비싼 걸 이렇게 줘요? 소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지를 땐 질러야죠. 홍화 대훈장이 어떤 건지 알죠?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전직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외국 정상으로는 마크롱이 받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최초이면서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주는 건데 저도 야 금을 그 정도 많이 주는 줄 몰랐는데 금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은도 많이 은도 들어가고 예, 하기 맞아요. 때문에 완전 고가품인데 저건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고 이런 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실물로 저렇게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실물로 저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그 거북선하고 그 펜 맞아요. 만들 때도 2달 걸렸다 그랬었거든요. 네. 저거 만드시느라고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거는 장인이 만드는 거라. 정말 고생했을 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미리부터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선물해 줘야지 좀 되겠구나. 이거를 좀 다 이렇게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대국 정상에게 선물을 할 때는 그 사람 취향이나 뭐 이런 걸 다 그렇죠. 고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 상황들 우리가 정상회담이나 이런 영부인 행사에 있었던 상황들 고려한 건데 트럼프가 또 금을 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집무실이 전부 다 금색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골든으로 간다. 우리가 캐대언의 제목처럼 골든으로 간다. 그래서 대통령 이 넥타이도 금색으로 따로 아, 만들었고, 그래요? 네, 만들었고. 맞아요. 금색 넥타이 메고 네, 나왔어요. 저 훈장도 이제 저건 순금이고요. 지금 저 천마총 금관 모형 같은 경우는 금이 약 1kg 정도 들어가서 이제 도금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만드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분의 또 자손이 이제 되게 하나씩 만들었는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물론 가짜 품이긴 한데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국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썼다 트럼프에. 정말 대단하다. 가짜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가짜라면 되나? 1kg 났었는데 저게 가짜든 진짜든 아니 그러네. 카피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아니, 어디 최근에 김건희가 어디 무슨 수장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국보 뭐 훔쳐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 뭐 어떤 보수 매체에서는 저거 금관을 그렇게 우리 보물을 막 갖다 주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주니까 이제 이건 그 모형을 본 따서 똑같이 만든 거다. 뭐 그런 자 거. 이재명 대통령. 국보를 갖다 줬을까? 김건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경제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2번째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무궁화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세상에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 아주 훌륭한 피스메이커다. 이런 얘기까지 정확히 하시면서 그 위대한 역량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도 세계사적으로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발그레해진 다음에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타결되기 전에 아까 이제 양국 정상에 앉아서 먼저 환영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는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 트럼프 앞에서 너무? 완전 치켜 세우는데 진심일까 아니면 정치적 좀 이렇게 표현일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었다. 정말로 간절하게 잘하는 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8개의 전쟁을 끝냈다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미국 경제를 저렇게 화랑으로 만드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고 그런 실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하니까 약간 조공국 같은 느낌이 저는 조공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와 오늘 어려운 저렇게까지- 발음 많이 하시네요. 예, 저런 아까 느낌이 위디들 못 들었는데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착 상태에 있던 것이 됐다. 3,500달러 뭐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미국은 중간 선거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일본에서는 뭐 5,500달러 뭐 5,500억. 네. 억 달러. 5,500달러. 그리고 유럽은 9,00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국도 이 정도 받아왔는데 우리 미국 제조업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납니다. 일자리 많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서 이제 엄청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또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요즘 그 뭐 킹 만들면 안 된다 시위도 하고 있는데. CEO 서밋 할 때 보셨죠? 네. 자기 자랑만 해. 그러니까요. 계속 내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인지 들었죠. 지금 금리 너무 비싸다. 이거 1%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본인이 자국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둘째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센스가 정말로 돋보이지만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겸비됐던 오늘 협상이었다고 트럼프 봅니다. 대통령이 삼선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데. 안 그래도 그 잘- 삼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헌법을 바꿔야지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예. 청와대에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네. 당시에 청와대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공부 열풍이 불었잖아요. 저도 트럼프가 쓴 책 저 여러 권 읽었어요. 저도. 네. 그때 이제 북한하고 북미 관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러면 트럼프를 이용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성향은 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분석 많이 했었고요. 특히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 이제. 트럼프는 그냥 띄워주면 돼요. 띄워주고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이 세상을 다 움직인다. 그러면 막 사람이 갑자기 뭘 모욕 주고 싶고 와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싶고 이러다가도 확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모두 발언에서 확 띄워준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나 그런 쪽에서 워낙 트럼프가 돌발적이고 센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띄워준 데가 뭐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가서 트럼프 찬양같이 거의 했는데 소위 말하면 일본 새로운 총리는 트럼프한테 약간 무시당했거든요. 그 여자 총리죠. 네, 네. 그 총리가 그 국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안내하니까 트럼프가 획 가버립니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본인도 놀래요. 근데 그게 띄워주는 것도 약간 방식이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기분이 아무리 막 띄워준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약간 톡톡 건드리면서 그냥 너무너무 아부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자기를 띄워주는, 자기 능력을 칭찬해주는 그런 방식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 잘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기한 평론가께서는 이 약간 조공 같았다, 뭐 약간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 연설 가서 그때도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무릎 밑에도 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위에 무대에 올라가셔서. 그만큼 뭐 나는 내 개인 이재명은 창피한 건 전혀 상관없고 부끄러운 거 없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한 실용주의 정신이 이번에 발효가 됐다고 보고 그래도 막 띄워주니까 아이고 트럼프 당신 최고요가 아니라 적당히 기분 적당히 좋고 또 적당히 싹 빠지면서 그런 밀당 띄우기가 저는 잘 이번에 통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칭찬할 때 그냥 무조건 당신 멋져 이렇게 하면은 진정성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그 사람이 훌륭한지를 조목조목 그렇죠, 말해주면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하시는 것 저는 계산된 발언 이런 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이다. 저는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뭐 조공국처럼 보여서 기분 상했다라고 근데 오후에 정말로 극적 타결하니까 잘 줬다. 조공국 더 심하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마음일 테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과 진심으로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본인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끌겠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다. 네. 정성을 다하는 것도 진심을 담아서 이제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느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제 약간 무시당했다고 했지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과 일본이 공통점은 있어요. 다 금을 다 발랐어요. 그런데 금을 바른 물건이 달라. 크기가 다르죠. 거기는 아니, 골프채, 골프채하고 네. 골프 퍼트에 금을 발랐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국보 왕관에 금을 발라가 주는데 받는 쪽에서 어떤 느낌이었겠나. 그리고 훈장도 정말로 무궁화 대훈장 이런 것들을 받는 것과 그 지금 골프장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황금 골프채 그거 받아봐야 좋아하겠어요. 퍼터. 그리고 가방도 수제로 만들었다는데 골프백 얼마나 많겠어요. 트럼프는. 그러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센스에서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났다. 일본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 한국은 예를 갖춰서 정말로 우리가 대등하게 제대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게 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에서 받은 선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놔두고 오잖아요. 예. 트럼프는 저거 다 놔두고 가야 됩니까? 그분은 놔놓고 가겠어요.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가져가도 돼요? 아니요, 어떻게 못 돼요?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가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미국도- 대통령 했던 거는 국가 자산이니까 거기에 대해 전시를 해놓겠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래요? 하다못해 전직 대통령이 사용했던 메모지, 펜까지 전부 다 국립 기록물 보관하는 그 관리소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럼 그래서 기분도 안 심지어는 좋겠네. 좋다 말겠네. 100년 전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했던 욕조까지도 지금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기록에 또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걸 트럼프가 혼자 이렇게 쓱 하고 가져간다는 건 뭐 상상하기 근데 표현을 오늘 저희가 썩하고 이런 말로 하면 안 돼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난달에 네. 미국 내 카타르 공항을 건설하겠다. 미국도 같이 갔다 오셨죠, 참. 네. 예.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마가 세력에서도 이슈가 됐었거든요. 9.11 테러를 잊었냐? 그걸 왜 허용해 주냐? 그래서 전에 사우디 순방할 때 거기서 4,200억짜리 제트기를 선물을 받아요. 4,200억. 예, 비행기를 선물 받는데 예. 이거는 내가 선물 받은 거다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가 뒤집어집니다. 무슨 개인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만큼 욕심이 많은 남자인 것 같고요. 오늘 근관을 선물한 게 사실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홍보가 이슈가 됐어요. 됐어요. 예. 아 실제로 미국 예. 외신들이 미국에서 일본과의 협상보다 한국과의 협상을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조지아 체포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안 돼 한국. 그 근관을 쥐어주면 트럼프는 진짜 왕이 되려고 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글들이 시위도 들어있고요.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 근관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 띄워주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는 게요. 지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황금 사무라이 2 엄청 큰 걸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적 투자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 관세 5,500억 달러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네. 정상회담 할 때 사실 GDP를 5% 올리는 거를 법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왔다는 통화를 전날에 하고 와요. 트럼프에 대해서 아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였던 거고 어제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일본이 F-35 전투기를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은 뭐라 그래요? 우린 방위비를 올리겠다. 자국 내 상승을 시켜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실제로 미국에 투자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정도면은 굉장히 값어치 있게 사용한 거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아유, 너무 저분 저렇게 진짜 원래- 아부할 줄 아시는 분이네. 저분이. 아니 방금 김대호 기자가 제대로 이렇게 아부를 잘 하는군요. 왜나 누구를 향한 아부야, 아부라 그래요? 아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 칭찬해주는 이 분위기에 그래도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엇길로 나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자, 아니, 오늘 근데 대통령실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해주는 게 잠깐 필요합니다.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네. 다 흥분했어.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 협상 내용 관련해서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을 이제 보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한다. 그다음에 의약품,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 항공기 부품, 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창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대미투자 원금 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야, 이거 되게 좋은 건데요. 네,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에서 특히 2,000억 달러 현금 투자하고 조선업 협력으로 1,500억 달러를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200억 달러를 연간 투자 상한으로 하겠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가 될 때는 납입 시기와 금액을 좀 조정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무역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비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잘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정관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김영범 실장이 엄청나게 일을 잘한다고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마저도,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마저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최선에 가까운 결과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드네. 웬일이야.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한미 간에 어떤 협상을 했는지 간단하게 또 국민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5,500억 달러잖아요.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요. 일본은 미국한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투자처에 투자한다 곧바로. 그러니까 투자하고 수익 배분을 할 때 투자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9대1로 일본은 1, 미국이 9 가져간다. 그리고 수익이 원리금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는 5대5로 가져간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이 합의한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3,500억 달러 중에서 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 200억. 네, 3,500억 달러를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씩 직접 투자한다. 네. 나머지는 이제 대출이나 보증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수익 배분은 5대5로 한다. 그리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수익 배분은 또 다시 조정한다. 이런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유리한 협상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계속 일본하고 같은 형태의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서명도 하라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 지금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합의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진통을 많이 겪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합의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가면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뭐 줄래 그러면서 그치. 상대방한테 더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거는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거는 15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나온 게 70억 달러로 줄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추정컨대 미국한테 국내 여론을 조성하면서 미국한테 압박용 협상 카드를 던진 거였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은 70억 달러밖에 매년 투자할 수가 없어. 아니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 그쵸.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협상카드로 제시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협상카드는 150억 달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250억 달러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네. 최대한 내린다고 내린 게 250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양 정상이 만나서 250억 대 150억.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런 다음에 그 중간을 선택하자.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만 가지고 합의를 끝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핵잠수함 얘기까지 꺼냈었잖아요. 네. 한미 원자력 협정까지 다시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미 방위비 문제 이것까지도 꺼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가 가능한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미국이 잠수함 핵 연료까지 공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사들여야 됐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축을 못하고. 네. 그러면서 사용했던 핵 연료봉이 원전에 그냥 수조 안에 지금 다 쌓여있는 상태예요. 처치도 못하고. 근데 그 연료봉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처리하고 재농축해서 다시 핵 연료봉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게
매년 50억 달러 가치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거보다 적다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한미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압박, 주둔비를 더 높여달라거나 이런 압박들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네.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또 우리가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더 많은 금액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내주고 더 많은 옵션들을 붙여가지고 이번에 협상을 끝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크게 손해보는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손해보기는요 엄청나게 라는 생각이 이익이죠. 들고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만약에 이번에 에이펙 그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 상황에서 금강까지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아마 보수 진영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겠죠. 비난 공세가 있었을 거예요. 이번이 아주 골든 타임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꺼번에 지금 해결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국내 여론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비와 핵 연료 공급 관련된 내용이 정말 오늘 트럼프의 기분을 너무 좋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들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조금 내려주면 좋겠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차 건조해서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사용 후 핵연료 제설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면 정말 좋겠다 말씀하셨답니다.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비 그리고 핵연료 공급 관련된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는 게 얼마나 기분 좋고 마음에 안심이 되는 일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방위 산업 지원을 방위비 개념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우리 GDP 대비 3.5%까지 좀 늘리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고 트럼프가 그 나토에 요구한 것도 3.5%잖아요. 그런데 직접 방위비하고 플러스해서 방위산업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넣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커질 뿐더러 방위산업을 지원하면 우리 지금 방산 업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K9이나 K2 전차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폴란드에. 그리고 천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KF-21이나 이런 신형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방위산업들을 좀 더 키워나가면 결국 이거는 우리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런 개념을 두 개를 합쳐서 지금 3.5%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다 계산하고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소재이긴 한데요. 네. 이걸 대놓고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국민들한테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돼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듯이 요구를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마냥 그거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의제들을 미리 설정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도 안 주무시고 네. 일밖에 안 하고 좀 정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실 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나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가까우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 우리 보통 한 8시간 보통 자면요. 반도 안 주무신다고 합니다. 잠 자체가 되게 조금만 자도 피로회복이 확 되는 스타일이라서 와. 타고난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잠 안 자고 술을 먹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잠도 잊을 만큼 계속 일만 하고
이런 아까 뭐 줄줄줄 다 예,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네,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다 그 기억력도 맞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확인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겨낼 방도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교도 정말 단어 하나하나까지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 봅니다. 아까 나왔던 저 장면도 사실 저러 자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보통 안 하고 서로 약간 칭찬하고 그렇죠. 뭐 잘 오셨죠. 피상적인 얘기만 하죠. 그런 자리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핵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결단이란 표현은 정상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압박한 얘기거든요. 이거 좀 네.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단해 주셔라. 이건 얘기는 너 빨리 트럼프 결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라는 강한 발언이기 때문에 전 저 단어마저도 대통령이 아주 견고하게 생각해서 나온 발언이다. 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좋게 네. 표현하면.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그런 것은 일반인보다 감각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기술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와 협상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시간은 별로 없어? 주고받는데 도저히 이거 무너뜨릴 수 없어. 질질 끌고 가면 이도 저도 안 돼. 김정은도 만나지 못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자라는 것.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은 3,500억 달러 가져가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에서 내가 이재명과 싸워가지고 한미 간의 관계가 흩어지면 앞으로 더 골치 아파. 그렇죠. 라는 그 계산을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 측면에서 트럼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나이는 좀 어린데 한국은 좀 국력은 좀 적은데 그런데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어른한테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이 거래의 소위 말하는 킹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반응할 것이냐 이런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런 타결이 내일 모레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있을 거냐? 시진핑하고 얘기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번 이 협상을 바라봤던 EU 그리고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야 대한민국 뭐 이런 나라야? 오 대통령 거래 한번 할만한데? 그러면 조건 가지고 주면은 확실하게 신뢰 구축하고 거기에서 양국이 이익을 보겠는데? 그래서 아시안 정상회담에서 봤지 않습니까? 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려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네. 움직이는 모습. 야 이게 뭐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맺었던 이 한미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기본적으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이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대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다. 어젯밤에도 보니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아주 그냥 트럼프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반박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재명 대미 투자 확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보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로 이 자리를 주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제 와서 막 아는 척 해설을 못하겠고 그냥 대단하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단 보면서 제 눈을 의심케 했던 건 딱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여론 상황입니다. 아까 일본 협상보다 한국에 더 지금 미국 여론이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보도들이 계속 어떻게 나오고 있냐. 3,500억 달러를 자기들이 90% 수익에 그리고 어떠한 통화 서프도 안 해주면서 JP모건에서도 통화 서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미국이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도들이 그렇죠. 많이 계속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런 것들을 의식했을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일본에서 이제 또 협정 문서 체결된 거를 제가 확보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과 조선 10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마스가 사업을 약간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투자 지원 형태입니다. 선박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형태고 직접적으로 막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스가를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일본의 경우에는. 네, 일본은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업이 좀 후퇴해서 LNG 선박 정도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마스가 사업의 대체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2번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금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함정에 대해서는 한국 말고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핵 잠수함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강력하게 작용이 돼서 아무래도 협상 타결에서 큰 점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다른 정상회담과 만났을 때 항상 강조한 똑같은 단어가 공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이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손해를 봐왔으니 시장을 개방하라는 게 첫 번째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적자가 난개했으니 돈으로 달라 투자를 해라. 항상 공정함을 키워드를 일본에서도 이번에 꺼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다른 키워드를 꺼냈어요. 뭐요? 나는 상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맞아요. 이번에 한국과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있지만 상식적으로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상식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네. 우리는 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해왔구나. 그 느낌이 딱 들어서 이게 굉장히 아부해주고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것과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극적 타결을 굉장히 잘 해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트럼프 싶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되게 껄끄럽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만치 않게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막대할 수 있는 기존의 윤석열 같은 타입이 아니다. 우리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이재명한테 당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으로 또 우리나라 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 한국만 물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부정선거 밝혀내고 이재명 끌어내릴 거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면회에 간다고 그랬죠. 그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자, 이재명 나중에 대통령의 대미 투자 확대 한번 싱크 들어보고 우리 정경 평론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스타일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물밑에서 뒤에서 타결 다 해놓고 네. 정리정돈하고 발표만 하는 것이 정상들의 일종의 그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화면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3억 5천만 명을 향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충분히 살려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한테는 요런 조건들을 좀 수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합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결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와 이거 정말로 꼭 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가식이나 형식을 가지고는 저게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저걸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CEO 서밋에서 하는 거 봤죠? 다 미국 자국민들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국제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내년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선거. 네. 네. 중간선거 바라보고 미국 경제 부흥시키고 있다. 금리만 내리면 다 해결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딱 그 맞춰가지고 우리 거 조건 수용하고 미국 뭐 이렇게 가도록 했다라는 거. 그래서 드러내놓고 정말로 딜 잘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 다 뛰어난 협상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 아까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미국 조선소 인수, 필리조선소처럼 가가지고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거나 아니면 미국 상선을 만든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서 아마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이 그 다음에 우리가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한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투자는 너네들이 와서 하지만 그 계획이나 주도는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합의안 보면 한국이 투자를 주도하고 한국이 그걸 가지고 나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도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제일 주목되고 한국의 보수가 반발하기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갑자기 뭐 종교 탄압이니 어쩌니 이상한 거 그 SNS에 올리는 네, 바람에 올렸죠. 막 협상이 위기다 이렇게 했는데 3,500억 달러에서 딱 맞고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협상 결과 딱 보니까 일본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아, 외교를 너무 잘해요, 그 대통령. 예. 네, 이걸 가지고 비난하기가 진짜 애매한 상황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더군다나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진보가 뭘 미국하고 관계를 제대로 뭐 풀어나갈 수 있겠어.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화끈하게 투자하고 뭘 하겠지만 이재명이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보기에. 네. 그런데다가 아까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핵이라고 하면은 이 뭐랄까 경기 일으키는 게 진보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 핵 없어야 하고 하다못해 원전 짓는 거에 대해서도 탈원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 테니까 핵 연료병 우리한테 줘요. 이걸 어떻게 비난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가가지고 틀림없이 과거사 문제 꺼내가지고 파토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미국 건너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가지고 확 풀어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실용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자존심보다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고 네. 거꾸로 보면 국내 정치도 너무 잘하는 거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욕하겠어요. 자, 이랬는데도 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또 이상한 신박한 논리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7일에 일본 왕을 만났지 않습니까? 나루히토 일본 왕. 이분을 만나면서 마치 되게 친한 것처럼 하면서 자꾸 등을 툭툭툭툭 건드리고 악수할 때 일본 왕 그 팔뚝에 왼손을 막 이렇게 올리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아랫사람 대하듯이 행동한 게 일본 사람들의 분노를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사실은 전 아까부터 계속 봤던 게 대통령 키가 이제 트럼프 키 엄청 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섰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키가 되게 생각보다 보기보다 커요. 솔직히 가보면. 그런데 일본의 왕은 좀 되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도 모르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랫사람 되듯이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떻습니까? 키 좀 덩치가 있는 분으로서 우리 독주가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이재명 있는데. 아니, 약간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같이 때 생겼잖아요. 그 네. 키높이 구두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되고 그다음에 머리 헤어스타일도 머리 오늘 올리고. 조금 더 바뀐 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예. 뽕을 좀 더 주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체계에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일본하고 우리는 지금 미국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하고 일본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된다라는 이 일종의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루히토 일본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늘 자신의 속국처럼 생각하고 미국은 일본에 원하는 걸 안 받아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또 협상장에 나가 보면 뭐 트럼프 스타일이 딱 상대 보면 저 사람하고 팽팽하겠다. 저 사람 뭐 대충 해도 되겠다. 뭐 금방 올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하는 것과 오늘 이제 CEO 서밋이죠. 거기서 연설하는 거 봤죠. 위대한 나라라고 우리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성장에 대한 것도 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민주주의를 칭찬했거든요. 이건 또 뭐냐? 지금까지 무슨 선거 부정 세력 뭐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뭐 트럼프가 이번에 왜 한국에 뭐 오는데 북한 가는데 어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있었잖아요. 그게 다 망상이고 허상이고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경제적 성장에 아주 놀랄만한 두 번째, 민주주의에 대해서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재명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 다 드러난 거 아니냐. 네. 그만큼 까다롭지만 미국도 얻을 게 많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협상 잘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평가이고 미국도 돌아가면 우리도 잘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어서 윈윈
최고의 결과다라고 저는 그게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만 기분 좋아가지고는 절대 성공한 협상이 아니고요. 양쪽 다 우리 잘했어라고 기분이 좋아야지 성공한 협상이거든요. 내일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요. 고민을 네. 살짝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하든가요? 일본어도 잘해요. 아까 영어도 잘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협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아 일본 협상이. 벌써 나와요. 네. 일본 벌써 나와. 예, 왜 일본에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거기서도 유튜브들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협상이 과연 괜찮을까? 일본의 트럼프는- 협상이. 예, 예, 트럼프는 하루가 바뀌면 말을 바꾸는 사람인데 그렇지. 과연 이게 안전할 수 있는 협상일까? 그러기엔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존재했고 두 번째로 네. 많이 나오는 게 F-35 전투기를 몇 대를 구매했냐 밝혀라. 몇 대 구매했죠? 5,500억 달러를 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교적인 부분인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네. 트럼프의 관심을 사면서 어떤 외교 전략을 얘기했냐면 호주 아시아 태평양 이 외교 중점을 거론을 합니다. 원래 한미일 동조의 이걸 중점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네. 일본과 호주, 미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은 그림을 바꿀 의향도 있다는 걸 내비쳐요.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과 호주, 미국.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가장 오른팔약한 호주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트럼프 너가 원하면 다른 노선도 탈 수 있어 라는 암묵적인 것을 내비치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이제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 주에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기 힘든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 금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금리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첨예한 부분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될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명으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항상 뭐라고 지칭했냐? 이 나무늘보 파월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맨날, 망해간다. 맨날 욕하고 있었죠. 네. 내가 연준 의장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맨날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만 내리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하나 모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관점 자체와 태도가 전혀 완전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한국에 오면서 60일 만에 65일 만에 두 번이나 한미 정상회담 한 건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모든 것들을? 제가 너무 잘 이분 뉴스 김재호 기자인데 와 정말 천재가 봐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오늘 재판도 들어갔다 오고 맨날 기자님한테 공부도 손대로. 하고 왜 이렇게 일신 보고. 똑똑해요? 아니 진짜 제가 깜짝 이재명 놀랐네. 대통령을 보면서 네. 처음으로 이 분야들을 공부하게 돼요. 놀라워서 정말로. 진짜 전 불편하다.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플라톤이 본인을 천재.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게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공부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철인이 누굴까? 네.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장 이상적으로 부합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천재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천재란 완벽함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완벽함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다. 네. 근데 오늘날- 그만하시죠. 너무 오지. 여기까지 만약한 줄.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협상 내용이 나올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그랬죠. 새로운 완벽함을 제시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앞서 괜히 말씀하셨던 물어봤습니다. 만점 주고 네. 일본 유튜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시기와 질투의 그러겠죠.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F-35하고 5,500억 달러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별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GDP 대비 3.5% 얘기하는 그것과 함께 미국산 무기 구매 얘기들이 다 옵션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아마 F-35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모를까. 5,500억 달러하고 F-35는 같은 동렬해 놓고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일본하고 미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본의 외교력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을 굉장히 중시해 왔지만 일본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걸 많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겉은 되게 화려하고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지만 뒤에서는 막 다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일본은 좋은 점이 뭐냐면 협상한 내용을 우리나라처럼 다 까라고 하지 않아. 일본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까라고 할 사람도 없고 국민들도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이면 합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일본을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일본은 제가 볼 땐 이면 합의들을 많이 할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했다고. 예, 그러면서 그랬을 것 찾아갈 같아. 거예요. 예. 우리만큼 사실 투명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그 유명한 사진이 하나가 물론 유튜브였으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러고 놀라는 이 장면이 나왔죠. 왜냐하면 도쿄 영빈관 28일 환영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대 의장대사라는데 일본 일장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나쳐가지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란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깜짝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다 아시고 정확하시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 평소에 그러면 실력을 제대로 지금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진심으로 다들 기뻐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가 보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달 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했는데 네.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그럼요, 생각을 중요하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했습니까? 실무 회담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 국빈으로 초대한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실무자 이제 방문해서 격상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면 오늘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미국에 대한 방문 요청을 했느냐? 아마 국빈급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도 트럼프로서는 계산을 해보면 절대로 자기가 손해본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심초사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트럼프는 결국 이 정도로도 충분히 본인이 지금 국내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 또 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원전의 시대가 미국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안보 체계가 뭡니까? 원전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이나 또 재처리 시설과 관련된 건 이제 기술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자유 진영에서 누가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미국,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 제대로 안 해. 실제 시공 능력은 한국밖에 없어. 네. 나머지 누굽니까?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쪽과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야 한국에 가서 3,500달러 받아냈어. 내용만 봐. 다 괜찮아. 투자 다 한대. 대신 우리 산업 이렇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 그걸 기념해서 내가 미국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폼 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을 두고서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결혼한 사이다 이런 파격적인 말까지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너무 잘 됐습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오점이 남았겠죠. 김정은과 만남이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요. 애써 자신을 위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위로의 말 중에서 저렇게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뜻으로 북한에 제안했는데 김정은이 내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번에 불발도 했지만 앞으로 이 내용이 잘 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듭시다. 저런 말을 지어내더라도 저렇게 잘할 수 있나요? 아니 왜 꼭 한마디씩 이상한 말을 덧붙여요? 그래야 뭐 조공이라 그러진 않나. 근데 지어냈다고 그러진 않나. 아니 너무 잘한다고.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잡고 절대 북미 간의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지금 갑자기 김정은한테 제가
불만이 생기거든요. 아, 이 정도 했으면 지가 나와서 만나야지. 뭐 지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하느냐. 저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런 발언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고 북한과 연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잘 알고 있다. 우린 아주 잘 지낸다. 하지만 시간이 이번에 조금 안타깝게 잘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를 만나고 싶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 그걸 고비를 해서 북한도 협상력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임세훈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되게 이렇게 민망한 상황을 좀 잘 위로해 준 겁니까? 아니면 약간 약 올린 겁니까? 아, 너무 잘해주신 거. 지금 제가 거의 한 20분 만에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한마디씩 하면 뭐 계속. 제가 좀 계속해서. 아, 근데 저렇게 매우 기분 좋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만큼 이렇게 좋은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할 말도 많고 네. 예, 칭찬해 주시는 거 굉장히 기분 좋게 들었고요. 당연히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제 약간 소위 말하면 바람 피운다고 하죠. 연기 피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쪽 미국 쪽에서나 이렇게 일본 만났을 때도 김정은이랑 친하다, 잘한다, 만나고 싶다, 약간 구애에 가까울 정도로 얘기가 나와서 국내에서도 이거 뭐 판문각 지금 청소하고 있다던데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맞아요. 뭐 제가 사실 정부 관계자랑 조금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건 이번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뭐 말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서 괜히 만약에 이번에 불발이 되거나 이 에이펙도 제대로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면 이제부터 물어뜯을 준비한 사람이 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 너무 타이밍 잘 맞았고 대통령께서도 저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에 만나나? 가나? 이랬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흘려준 거죠. 예, 먼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트럼프는 당신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김정은이 당신의 이런 진심을 모르고 여기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해서 못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트럼프로 띄워주면서 약간 김정은을 소위 말하는 약간 깎으면서 이번에 민망하지 않게 트럼프가 그동안 그렇게 구애했던 게 민망하지 않게 그렇죠. 해준 거라 보고요. 저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단순히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봤겠지만 이 인간 이재명을 정말 잘 알고 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그 정상 관련한 정말 아주 디테일, 정말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한 자료까지 관련된 핵심 수행원이나 또 그 대통령 그 본인께도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뭐 가십도 있고 옛날에 여자친구까지 나오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비교를 딱 해보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미국 측에서 봤을 때 뭐 소위 말해 우리가 카더라든 뭐든 가십거리든 뭐 그들의 사생활 이런 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들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딱 바뀝니다. 일본 정상이든 미국 정상이든. 그런데 딱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윤석열이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가였고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결핍적인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히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그거를 돌파해서 변호사가 됐고 네. 그리고 탄압받았고 그 탄압을 이겨내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이 됐고 또 행정가고 이런 본인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결핍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부러움과 인간적인 존중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일본 총리를 대하는 것과 또 네.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것이 다른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짜사님이 이재명 대통령 15년 연임하면 대한민국 초강국으로 만들어줄 것 같다. 팩트님, 노란 왕관을 선물해주고 완전 꼬신 느낌이다. 네, 장미정원님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초코알미님 진짜 윤석열이었으면 다 퍼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막 좋은 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이 스픽스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데요. 야, 7,500분 넘게 지금 우리 방송 봐주신데 요 근래 최고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만 하세요. 네. 저 주식은 못 샀는데 5천 가겠는데 코스피 5천 갈 것 같아요. 금방 갈 것 같아요. 만두 갈 것 맞습니다. 같은데. 미중 갈등 오늘 13% 이상 뛰었네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신고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도 일단은 잠정 휴전을 한 거잖아요. 내년 네. 1년 정도 협상 내용이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도 한동안은 일단은 좀 잠복될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또 우리 관습상도 미국하고 이렇게 풀었다고 하는 국민적 안도감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하는 좀 불안감들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냥 공격하기 어려운 협상 내용을 만들어냈다. 정말 공격하면은 매국노들이죠. 네. 이런 점에서도 좀 불안감들이 많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게 네. 이제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올해 1%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미 나왔어요. 나가서 1.2%가 1.2%. 예, 올라갔어요. 근데 12월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만 안 난다고 하면 1%대 성장이 가능한데 1%대 성장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위성을 때 다 그러니까요. 까먹어 놔가지고 네. 근데 마이너스.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 심리만 조금 안정이 돼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이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또 고대하던 우리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기현 재판에 중개고지가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있었다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재판에 중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방어권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법정 사정 때문에 바뀐다는 말씀을 한 거였는데 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제 잘못이고 아니,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오해신 것 같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현 재판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아니 재판장님께서 왜 특검 측에다가 여러 가지 방어 전략 같은 거 전략을 알려주십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지금 사과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재판장님 왜 저렇게 재판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네. 지기현 재판이 어떻게 하냐. 3시간 동안 저렇게 난동을 피워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데 싸우면 지는 겁니다. 이게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네. 국회 대법원 현장감사 국감에 나가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갖고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거예요. 아이고 번이다. 아이고 참나. 정말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는 왜 저러고 재판장은 왜 저럽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브뉴스 팀에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든 아니면 이렇게 방송하시는 우리 멋진 패널 선생님들이나 아나운서분들이든 그날 재판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보내드립니다. 나한테만 보내준 게 아니에요. 네, 단독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네. 빨리 이 행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노영희 변호사님 제일 먼저 보내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법조에 계셔서 이렇게 네.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도 제가 다양한 재판, 노상원 재판, 김건희 재판 다 다녀왔는데요. 이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의식하는 판사들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이거와 정반대로 속전속결로 아니 이걸 무슨 몇 개월 하냐. 이번 달에 끝내겠다는 재판이 벌써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이 견제와 감시, 네. 비판이 또 좋은 작용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지방 오늘이 아니죠. 27일이었었습니다. 사실은 김영현 전 국방장관 재판 관련해서 이하상 변호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오늘 공판부터 중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미 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재판장이 오늘부터 의무정계 조항 때문에 이미 중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네? 사전고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하상 변호사가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어떤 결정이나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어떻게 된 건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당신이 다른 재판의 중계 때문에 우리가 옮겨주는 거다. 이래놓고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까? 재판장이 말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재판의 중계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법정 사정 때문에 바뀐다 이런 말을 한 거였는데 네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하상 변호사가 막 화를 계속 내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김용현 재판이 있을 수 있는 이걸 제일 일이냐고. 리얼하게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변호사는 이런 일 가능하지 않죠. 이하상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나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막 화를 냈다니까. 원래 저도 재판을 판사가 이렇게 착
착하게 얘기해줘요? 아니요, 아니 절대. 저분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직위원 재판장이 너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제가 나한테 저도 화도 재판 안낼것 같아. 받았는데 제가 받았던 재판의 그 판사들이 이상했던 재판대 건가요?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네.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깍듯하게 인사하고 들어가서 다섯곳이 앉아서 네. 할 얘기 있으면 재판장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같이 서로 간에 검사하고 싸우든 같은 변호사들끼리 원고 피고 대리인들 간에 싸우는 거지. 정말. 누가 재판장이 판사한테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직위원 그리고 재판장님.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지를 안 하고 경고를 안 주고 저렇게 무슨 뭐 사단 나누듯이 저렇게 하는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직위원 재판장님이 제 잘못이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죠. 100%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있을 수 싸우고 있는 있어, 얘기냐고요, 지금. 도대체가. 아니 저게 재판장이란 장소가 아니고 법법을 입지 않았다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기 룸사롱이에서 외상값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외상값 안 준 손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외상값 준다고 내가 까먹었네. 안 줬나? 이런 모습 같지 않아요? 저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렇게 권위 얘기하고 독립 얘기하고 사법부에 무슨 위상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없는 법대에 올라간다고 무슨 사법부 짓누르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저기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막 따지고 오히려 막 뭐라고 막 혼내고 이런 장면에서 미안합니다 허허허 이러고 있는 게 혼낸다니까요, 재판장은. 이게 재판의 모습이에요? 정말? 정말 저 변호사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저렇게 리얼하게 준비되는지도 모르고 나 미쳤나 보다 이러고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변호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중계되는지도 내가 모르고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사실은 깽판을 쳐서 시간을 김영현 씨에 대한 구속이 12월 24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재판다운 재판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질질 끌다가 12월 24일 끝나고 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이제 아마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재판장이 근데 그렇죠. 그거를 다 뻔히 아는데 아니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는 한덕수 재판 11월 달에 다 끝내고 잘하면 12월 달에 판결 선고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직위원 재판장님은 딱 뻔히 알면서도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느라고 30분씩 소비하고 몇 시간을 소비한다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수원지법에서 예전에 통진당 재판할 때 그때 일주일에 재판을 몇 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주일에 재판을 4번을 했다 그래요. 아니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통진당 때도 그렇고. 네. 직위원 지금 일주일에 재판 한 번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늘어가지고 지금 2번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한 번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저게 재판이 됩니까? 저게 변호사가 계속 따지면 시간만 끌고 그러다 보면 11시만 되면은 항상 이러시냐 이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전계한 대표님 본인이 받아본 재판에서 어떻든가요? 아니 뭐 저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뭐 재판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저런 판사 같으면 특정인한테 끌려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저런 강큰 변호인은 없어요. 우리 개심죄까지 걸려서 지금 끝장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혹시 직위원의 약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직위원이 어떤 과정에서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도 예전에 정보라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흔드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직위원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정말로 이제 다른 판사들도 저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정반대 판사가 지금 나와서 일일이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김대호 기자가 이야기할 이제 이런 내용도 보면 김건희 재판에서 오늘 뭐 김건희 얼굴도 정말로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의 정수는 이런 것이다라는 또 장면이 있을 테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죠. 좋아요. 한번 어쨌든 내가 좀 기분이라도 좀 속 시원하게 네. 오늘 재판 건진법사 이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재판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재판은? 오늘 재판을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판사님이 누굽니까? 우인성 부장판사. 네, 우인성 부장판사. 네. 하도 많이 다니까 뭐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자면 오늘 있었던 김건희 재판은 지금 어제 엊그제 건진법사가 왜 갑자기 김건희가 한테 전달한 게 맞다. 전화로 확인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왜 갑자기 건진법사가 김건희 뒤통수를 치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재판입니다. 자, 왜 그랬대요? 네, 갑자기 흥미가 땡기네요. 정확하게는 2022년 7월 6일 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기 처남한테 김건희 씨의 측근인 유경옥 비서관의 연락처를 줍니다. 그리고 7월 7일 그 다음날 그 처남이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샤넬백과 금품 이 뇌물들을 전달을 해줘요. 유경옥 비서관한테.
그래서 사실상 전달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달할 때 쇼핑백에 줬는지 아니면 상자는 몇 개였고 개수는 맞는지 이제 이 퍼즐만 맞추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부름을 너무 많이 다녀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회피를 합니다. 아. 그것만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모든 게 맞춰져서 퍼즐이 천안이? 되는데 네.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근데 여기서 좀 적극적이에요. 쥐기현 재판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그런지 그 부장 판사가 있으면 옆에 양옆에 모니터 뒤에 숨어 있는 보조 판사 두 분이 계셔요. 보조 판사가 아니라 배석 판사. 배석 판사 죄송합니다. 항상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배석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요. 네. 아니 피고인이 누군지 김건희가 누군지도 알 테고 장소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서 그걸 까먹기 쉽지 않을 텐데. 왜 모르냐? 그렇지. 그리고 샤넬 브랜드 쇼핑백이었으면 기억을 할 텐데 왜 모르냐? 그러니까 증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자 김건희 특검이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증인 아까 23년도 이후에는 건진법사랑 서운한 일이 있어서 소통을 잘 안 했다 그러는데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경찰관들 이력서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승진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수사 상황 진행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하지 않았냐? 당신 위증하지 말라고 압박을 줘요. 그러니까 건진 법사의 처남이 증인으로 나와서 샤넬백 관련해 가지고 뭐 그때 어떤 구체적인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보고 이상하다. 너 지금 대답하는 게 위증하는 거 아니냐? 왜 위증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잡다가 건진 법사가 무슨 법사인데 경찰관들 이력서와 승진을 논해요? 사실 더 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다른 기사에서 오늘 다 익명 처리됐는데 제가 한번 총대배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도 나와요.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무슨 자, 수석실 뭐 김영준 인사수석실, 김영준? 이강재 의전비서관실, 네. 김영호 행무수석실, 김철 부속실, 신진욱 정무수석실, 서의석 의전비서관실, 김용식 행정수석실. 뭐 얘기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실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건진법사와의 이 내용에서. 자,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건진법사의 처남이 조카죠. 처남. 네. 처남이 40세 전후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이력서를 가지고 건진한테 전달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이력서 경찰의 이력서를 전달한 사람이 처남이에요? 처남이 건진법사의 처남이 건진한테 누구에게? 조사를 건진에게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승진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승진시켜도 돼요. 라는 내용들을 어딘가 수사에서 특검에서 나왔을 수 있고 이것이 증거로 지금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건진이 실제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사전 필터링을 누가 했느냐. 처남이 필터링을 해서 건진한테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통령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도 텔레그램으로 처남과 건진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남은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받고 본인이 확인을 했던 이 사람도 거물급 인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실 인사까지 하니까 그러면 이걸 숨겨야 되니까 김건희 거 지금 풀어주고 그거 우리 전달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야, 너 전달했으면 아코르비스타 그거 특정해서 왜 모르느냐라고 하니까 하도 선물을 많이 돌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도 단서가 하나 있죠. 선물을 많이 돌렸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아서 건진 심부름을 했겠느냐. 이자가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촉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자가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그 구체적인 경찰 관련된 인사에 대통령실 인사까지 개입하게 됐느냐라는 것은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사청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재판부에 이미 제공이 돼 있다. 그런데 김건희 거는 설설설 흘리면서 김건희한테 덮어씌우고 본인이 진짜 건전 이건 뭐 난리 날 일이잖아요. 인사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아예 덮을 작정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그동안에 특검이나 뭐 다른 방송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나는 샤넬백 잘 모르고 뭐 줬는지 안 줬는지 그냥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하고 김건희한테 줬다 이런 말 안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한다 하면서 이제 막 이 얘기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그것이 다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그 정계영 평론가와 우리 김대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특검의 질문과 판사님의 적극적인 재판 행위로 인해서 드러난 건데 건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사청탁하는데 개입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덮기 위해서 어차피 드러날 그런 샤넬백 전달 건은 자기도 어차피 그걸 내가 가졌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죄가 될 테니까 일부러 그 죄도 덜 겸 해가지고 김건희 거를 술술 풀고 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순순히 김건희에게 준 게 맞냐라는 걸 다시 돌이켜봤을 때 네. 전달자에서 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그런데 오후에는 유경욱 비서관이 직접 증인이 출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질 신문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나요.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유경욱 비서관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거기 언론사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변호인 유경욱 씨가 네, 휴정을 잠깐 할 테니 변호인 측에서 전화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휴정해서 변호인 측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기로 약속을 했다가 유경옥이 갑자기 오늘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건진법사의 처남은 어제까지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것 이미 지금 불출석한 증인들 다시 요구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포함해서 몇몇 진술을 맞춘 정황으로 확인된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처남이 건진하고 그동안에 건진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캠프 때 같이 건진을 일종의 비서처럼 보좌를 한 건지 아니면 법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는지 그래야 청탁을 받고 건진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할 거 내용 아십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자면 처남이 사실은 건진법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수행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하니까 예. 그 가능한 얘기. 오랫동안. 네. 법당도 건진법사 누님 법당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뭐 선물이라든가 정치인,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수행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네트워크 본부장으로도 있었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네. 건진이 청탁을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건진이요. 실제로는 주술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를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이라 절대로 윤석열 김건희의 오다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메신저나 청탁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술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자기 비서실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천하만큼 믿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사실상 실무적 업무를 다 이쪽에서 시켜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건진은 주특기가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비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밑에서 이제 관리를 해줬겠죠. 제가 통일교 취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한 2주 뒤에는 뭔가 우리가 터져 나올 건데 건진이 통일교와 연결을 했던 시점이 통일교에서 로빌레가 김건희하고 잘 보이려고 뭐 10만 명 동원해주고 100억 지원설하고 권성동 1억 주고 이런 것이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이니까 2021년 12월 뭐 이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이번에 취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죠. 2019년부터 이미 건진과 통일교의 윤용호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누군지 알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권모 장관 찾고 하신 이제 이분부터 점을 무조건 보러 갔다 쭉 이런 것이 과거부터 건진은 검찰 라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접촉이 되었고 통일교의 민원 해결해주고 이게 대선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전체 과정에서 비서실장 역할 누가 했느냐? 처남. 바로 처남이 했다.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비밀의 크기는 김건희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선물 전달에서 김건희가 확인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시비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고 있죠. 건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두 가지죠. 건진은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피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 또 형량을 줄여야 하는 이런 현실적 목표가 막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진을 절대로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을 다 던지면 네. 검찰 조직 전체가 와야 될 정도로 많은 캐비넷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이런 걸 합니다. 아,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방고지팡님, 김건희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요. 그거나 얘기 좀 그것도 해주세요. 굉장히 진짜 중요한 김건희 진행 맞나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빵빵해요? 왜 그래요?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져? 아프다고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좀 부은 것 같은데 네. 기자들도 김건희 맞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부은 얼굴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풍선. 풍선이 됐다고요? 처럼. 그래서 약간 아니, 얼굴이 잠깐 정기한 평론가 얼굴 좀 잡아주세요. 풍선처럼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풍선 그래서 오늘 아까처럼. 직접 본 사람이 네. 풍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김건희하고 다르다. 비슷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니까 김건희 같더라. 그리고 그 재판 내내 대답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경호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아 김건희 목소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받고 있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니까 자포자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방 생활하고 있는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사기꾼 아줌마 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부시시하게 얼굴은 뭐 퉁퉁 부어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와 너무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만. 아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은 이게 화장 안 하고 뭐 머리 이게 안 다듬어 가지고 부시시하고 한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윤선이네 박근혜네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 의하면은 여기 뭐 필러도 많이 맞고 뭐또 많이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통통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특검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할 때도 보면 얼굴이 몸이 뭐 그 살이 많이 빠졌다던데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했는데 그거보다 더 풍선이면 시술도 안 돼도 풍선이면 이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전에 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도 뭐 많이 맞아서 나중에 후유증.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근데 이게 표현은 사실은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뭐 그 사람의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하기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 정도예요? 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제가 이제 느낌이 풍선은 어때요?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오늘가 직접 그동안- 보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TV나 인터넷 기사로 보았던 김건희 씨가 저 사람이 맞나?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김건희 재판 피고인이 맞나를 여러 번 보다가 딱 확신을 한 게 검은색 옷차림인데 양말만 핑크색이에요. 엄마요? 그래갖고 양말이 핑크색이 막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왜 거예요. 맞구나? 핑크색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배용이 좋나? 이배용? 아니 핑크색이라는 게 저기 예전에 그 내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제가 받고 있는 그 저 어디 절이 뭐가 하나 아, 있는데 그 절 핑크색 절. 아,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표현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자신과 관련된 이런 쪽에 가면 추술적인 요소가 약간 핑크색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퍼스널 컬러가 핑크라는 예? 거예요? 퍼스널 컬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핑크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영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제 굳이 오늘 나왔을 때 핑크색 양말을 그것도 양말이 아니고 뭐 그 위에까지 오는 그 방한 양말, 수면 양말. 수면 수면 양말이 양말을 이제 신고 나왔는데 뭐 춥겠죠 당연히 수면 양말 색깔이 핑크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다. 뭐 저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김건희가 뭐가 이상하다 지금. 마스크는 했나요?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 안 했다고.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그냥 했어요? 맨 얼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보였으니까 그냥 못 알아봤죠. 재판 시작하니까 그냥 경찰분이 끌고 나오던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전직 뭐 배우자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뭐 재판정에 신청하면 뭐 웬만하면 지금 이제 뭐 확률도 높아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데다가 관심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초라하게 인생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느낌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4단계 정도로 거쳐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 뭐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입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 변호인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 줬을 텐데 재판이 진행되고 더군다나 건진이 사실상 내가 받아가지고 넘겨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해건설 회장도 내가 줬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거 마냥 뭐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맥이 빠지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좀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전에 관리하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진관 부장 판사가 저 누굽니까 한덕수 재판하면서 딱 보여줬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끝내겠다. 네네. 내란 사건이면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보세요. 뭐 검찰에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막 흘리더라도 외부인 딱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하자. 철두철미하게 지금 가잖아요. 교도소에서도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수행자 관리도 뭐 아예 법과 원칙대로 하고 예외 인정하지 않는 건지 이런 걸로 보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 와 댓글로 진짜 우리 글 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강순영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니 아까 네. 표현한 거 네, 선풍기 아줌마 뭐 아니 선풍기가 아니고 그거 뭐 아예 어쨌든 내렸다고. 흘러내린 것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아유 솔직히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 그걸 만약에 이제 중계라는 형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와, 우리 그거 어떻게 보겠노? 아니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기소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뭐. 기자가 10명 재판이 들어오고 오늘 재판에 기자가 12명 들어오고 일반인이 12명 들어왔다는데 지금 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이 평상시와 달랐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관리받은 얼굴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됐겠죠. 근데 평상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걸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막을 드네요.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잖아요. 지가 어떻게 막고 누가 지금 김건희를 변론해 갖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죄질을 보라고요. 해놓은 일. 지금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수천만에서 수억인데 그거는 드러난 것만 이렇고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심부름꾼인 전성배 건진법사의 그 처남은 얼마나 많이 갖다 줬으면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겠어요.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만 이야기 안 했거나 실제로 배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김건희 해먹은 거 다 따지면 정말로 셀 수가 없을 건데 이게 다 지금 드러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유경옥도 자 나오려고 했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왔으면 뭐 했겠어요. 그때 너 갖다 줄 때 받아서 갖다 줬니? 맞다 줬다 라고 하고 지금 결심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못 나가는 야 이거 빼박이구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나도 이제 끝장나겠네 라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주변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언제 진실을 폭로할지 모르는데 건진이 이미 그런 진실을 다 폭로하고 나섰는데 혜찌님이 슈퍼슛을 응원해 주셨고요. 구경의 차원님께서 인생무상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은 뭐라고 별명을 하고 뭐라고 변론을 할지 매우 궁금해요.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들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사들이 물어본 거는 증인이 그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특정을 못하니까 목걸이도 갖다 주고 샤넬백도 갖다 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냐 이런 것들만 간단한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변론이 안 되나? 이 지금 김건희 측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처남한테 24년도경에 날짜를 몰라요. 네. 그래서 판사가 답답해서 계엄 전이냐 이후냐 물어볼 정도인데 돌려받았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김건희 씨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돌려받았냐? 당국대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당국대 앞에서 왜 받아요? 거기서? 당국대 앞에 첫 번째 우회전하는 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의아해서 물어요. 옛날 당국대. 당국대 앞에서 한남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건국대인가 당국대? 아니 그만 당국대 맞죠. 네. 관저 있는데. 그래서요. 네.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특정해서 물건을 돌려받냐. 꼭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차에 있는데 차에 와서 줬대라는 거예요. 유경옥이? 아니요, 그 처남이 진술이 묘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차에 아니, 누가 차에 와서 유경옥이 그러니까 들고 와서 처남한테 들고 와서 주고 갔다. 처남에 있는 차에 와서 주고 갔다로 이렇게 돌려준 시점이 네. 돌려준 상황이. 네. 근데 그게 유경옥이가 날씨가 쌀쌀했던 날이었던 것 같다. 시험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묘해져요 답변이. 그런데 이제 특검 측이 묘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건진 목사한테 처음으로 유경옥 씨 연락처를 받은 게 7월 6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2년도. 근데 22년도 4월 달에 샤넬백을 전달해 준 건 누굽니까? 그 답변을 못 해요. 자기는 7월에 유경옥이라는 비서관을 처음 알았다 했는데 4월에 전달한 건 누굽니까? 그걸 누가 질문했다고? 판사. 아, 특검이. 특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처남 유경옥 비서관한테 안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건진 법사가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 처남이 김건희 씨를 직접 줬을 확률, 유경옥 비서관을 통해서 줬을 확률, 이걸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서 대질 신문해야 될 유경옥 비서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김 기자 이게 취재력이 이게 수사력 수준인데 보니까. 특검에 가야 된다니까? 예.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말씀 안 때는 좋은 것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니까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명품 얘기 나왔을 때 유경옥이 그 새로운 명품으로 가방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밖으로 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경옥이 자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라는 사람도 김건희를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비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법당도 같이 거기서 생활했을 정도면 김건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얼굴을 안면도 트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굳이 유경옥을 끼지 않고서도 그 경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굳이 유경옥한테 뭐하러 줍니까? 들고 올라가서 김건희한테 주고 내려와도 되는 거를. 최재형 목사님도 바로 직접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지금 이게 유경옥 씨가 이제 아까 행방이 이제 오후부터 안 된다고 그래서 한간에는 유경옥 씨 신병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잉, 유경옥도 자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더라 그냥. 그러니까 유경옥이 오늘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전달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달을 직접 안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받은 걸 돌려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전달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턱 막힌 거지. 알고 보니까 한두 개가 자기가 전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남이 직접 갔다. 처남이 그 시점에 알았다 몰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진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 유경옥은 그럼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 개 다 전달했다고 하면 위정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경옥이 이거 지금 사태 파악해 보니까 덮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출석하기로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아예 잠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법정에 안 나왔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막 꼬여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경옥이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지가 매우 궁금해요. 다 모른다고 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안 나온 거는 나름의 변론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경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에 이 명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최소 종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뭐 생각이 아마 확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는 지점이랑 정확하십니다. 앞으로 김건희 재판 계속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재판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추첨돼서 당첨될 확률이 적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죠. 저는 한 놈만 팹니다. 별로 요즘 방청객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서요? 그게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방청 신청 거의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허수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나중에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가서 알겠습니다. 김건희 얼굴 확인 좀 해야겠어요. 그래요. 한번 굉장히 확인해 중요한 보시고. 거예요. 저 또 김건희 3년 동안 이렇게 맨날 봤기 때문에 얼굴 보면 또 뭐가 바뀌었는지. 또 성대모사를 아주 네. 탁월하게 잘하시니까. 언니 얼굴 왜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이 이루어진 회사이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추천한 분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만 원권의 상품권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8만 원으로 더블이 됐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무슨 가입자에 한해서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스픽스몰에서 최단 기간에 완판을 기록한 더블 소팔 매트 앤 옥타코사놀 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소팔 매트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 됩니다.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특히 정기한 평론가가 좋아합니다. 저 연령대에서 특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픽스몰에서만 이 가격을 드립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기회 딱 이번 주말까지만 드리고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바쁜 남성분들, 남들한테 특히 말 못하는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지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 공동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방송 너무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이 김대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인생 무상하다, 허망하다 이런 생각 들었고 내일 윤석열 내란 재판 나온다잖아요. 네, 그때 혹시 가시나요? 윤석열 씨가 직위원 재판부에 지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곽종문 강지호 기자가 들어가죠. 곽종문 특전사령관 나온다니까 나오는 건지 윤석열 얼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근데 어차피 중계되면 다 찍히지 않나요 이제? 근데 생중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재판 덧센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모든 내란 재판은 생중계 의무화가 됐어요. 네네 맞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모든 재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국민들은 이제 재판 중계를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앞에 한 1, 2분 하고 증인 나오고 이제 언론사 끝나버리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덧센 특검법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재판 자체를 공개하라는데 우리는 공개했다. 1분이지만. 이렇게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법도 바꿔야 되네. 그러면. 아니 이분 뉴스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 뉴스에서 취재해가지고 스픽스에 나와서 또 세부적인 내용,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재판이 중계가 되고 나니까 실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하는지 다른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하는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시는 분들도 더 진지하게 이 재판에 임할 수가 있고 특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진행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평가를 받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무슨 판사가 초등학생입니까? 판사가 초등학생이에요? 네.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나 하찮게 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몸에 배가지고 비교해야지 꼭 내란 재판을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을 진행을 합니까? 막판에 화내지 마십시오. 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맞습니다. 재판을 비교하지 어이가 없어서 말고 정말. 비교는 그냥 비교원만. 오늘 마무리 하십시오. 마지막 짧게 하나만. 네네. 오늘 우리 강주 기자가 했어야 됐는데 노상원 재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많은 노상원 관심 재판. 부탁드립니다. 노상 재판에도 노상이가 직접 돈 받았대요. 그게 또 처음으로 증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뭔가 내란을 획책하고 기획한 것만 아니라 군 승진 인사에 직접 개입해서 1,500만 원 현금을 받았다라고 줬다라고 하는 대령이 오늘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아서 뭐 줬다는 그 100만 원짜리만 보도가 됐던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군 인사에 직접 개입해서 1,500만 원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바깥에 있으면서도 주요 보직에 인사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길래 노상희가 저렇게 했느냐. 이것도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될 내용. 절대로 바깥에서 수습해서 지 생각을 끌적거리면서 해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 인사까지 개입을 다 해가지고 돈까지 받아 처먹고 그러고 나서 내란 일으키면 다 영연 빼게 하고 저 백령도 가면서 수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실제 상황으로 준비됐던 것이다라는 걸 초래할 수 있는 정이 나왔습니다.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네요. 40분 지금 9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야, 40분 1시간 40분 오버했어요. 100분을 했는데 정말 이 중요한 방송에서 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발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꼭 스픽스 역전용사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그 나쁜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